대형 원전도 있지만 SMR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딱 6개 있습니다. 한국 있고 일본 있고 미국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관 중수, 납기 중수에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밸류체인도 건전합니다. 원전을 실제로 지어봤던 건설회사들도 꽤 됩니다. 대우건설이 이제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돼도 우리하고 협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안녕하십니까. IM증권의 이영훈입니다. 몇 년 있었다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시장 자체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사실 이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같이 좀 공유하고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움을 같이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주가 반등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은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잘 나오다가 최근에 있었던 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무디스가 지지난주인가요? 신용등급 하향을 했죠, 전격적으로. 사실 근데 그게 크게 어필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거는 S&P하고 피치 같은 경우는 이미 하향 조정했던 걸 무디스가 이제 미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봐줬던 측면이 있고 공교롭게도 무디스가 그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공교롭게도 워런 버핏이 은퇴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발표가 됐다는 점에서는 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 어찌됐든 그게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한번 상방으로 튀었었고 거기에 또 트럼프가 또 불을 질렀던 거는 지난주 통과가 됐던 하원 통과됐죠. 감세안. 대대적으로 그린에너지 섹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세금 공제라든지 또는 AMPC 같은 거 이런 것들 제공하기로 했던 걸 갖다가 이제 축소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그거는 당연히 감세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재정의 어떤 그 원천을 갖다가 줄여버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커진 거고 그거는 당연히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이걸로 주가가 좀 흔들리니까 트럼프가 아주 머리를 썼죠. 머리를 썼던 게 뭐냐면 유럽연합하고 협상이 잘 안 된다고 갑자기 유럽연합에다가 관세 50%를 6월 1일부터 부과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선이 미국 국채에 가 있었던 게 갑자기 관세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국채 쪽으로는 오히려 뭐 수요가 약했다 뭐 이런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나왔는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갑자기 그게 부각이 됐었죠. 그러면서 또 해피리면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다행이지. 우리장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철회하면서 다시 7월 9일로 연장을 시켰죠. 머리는 좋아요. 그게 잔머리라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증시는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문제는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보면은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뭐 ADR 지표 이게 상승 종목에서 하락 종목수를 뺀 거를 지수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게 130을 넘었었기 때문에 이미 과열이었었고 그걸 이제 축소한다는 얘기는 상승 종목이 줄어들게 되고 하락 종목수가 늘어난다는 거였었기 때문에 쏠림의 가능성을 이제 예고했었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과하게 쏠리면서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제 미국 얘기 잠깐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CPI가 3.6을 찍으면서 금리 인상 부담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우에다 총재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가 144엔대에 있던 게 지금 142엔대로 또 바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향후에 우리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리스크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 국채하고 엔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또 일본 국채 수익률이 얼마만큼 위로 튈 것이냐 이게 되게 변수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국의 CPI 역시 마찬가지로 3.5가 나오면서 쇼크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영국 국채 수익률 역시 5.5%를 올랐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를 보면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하진 않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사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고 그다음에 섹터 자체가 조선, 방산, 원자력 대체적으로 오늘 이제 바이오가 또 튀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섹터로만 압축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들이 되게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안 올라가는 그런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실은 국내 증시 분위기가 별로 편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 역시도 지금 최근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주력으로 갖고 있는 섹터들이 공교롭게 그쪽 섹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건 가져가는데 추가적으로 적적인 편입은 조금 자제하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특징 중에 하나가 원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어떤 의미냐면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원화 강세가 내재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강세가 나온 게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강세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 차하고 아무래도 반도체일 텐데, 이쪽이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라서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가 기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확신을 가졌었으면 사실은 이쪽 섹터가 괜찮았으면 세게 들어갔을 텐데, 워낙에 지금 차 같은 경우는 품목관세 25%,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워낙에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와 같은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담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 외 섹터를 담자니 사실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을 담아낼 정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원화 강세가 기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까지 빠질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다른 채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300원대 초반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원화 강세가 그럼 계속 이렇게 되는데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관세 노이즈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HBM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것도 기사에서 좀 찝찝은해요. 근데 기사상으로 보면은 이제 퀄테스트 통과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수혜는 없을 거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붙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관세 25% 지금 품목관세 붙은 거 이걸 계속 가져갈 것이냐, 또는 여기에서 생각보다 많이 낮춰지는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체력, 그러니까 자본의 체력이라든지 또 영업력, 그다음에 제품 개발 능력, 그다음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로 이어지는 포트폴리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반등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든 일단 경기 부양은 확실히 진행이 됩니다. 경기 부양이 진행이 되는데, 그 금액이 처음에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는 대선 이전에는 뭐 10조, 12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대표가 30조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민주당은 그거보다 작게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경기 부양은 좀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상법 개정 이슈는 약간 입장이 엇갈리지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는 양당 공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진행됐던 변력 과정 속에서 민주당에서는 그 PBR 1배 미만의 상장사 같은 경우는 주가 수준인 PBR 0.8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상장사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상장사들에 대해서 상속세를 낼 때 0.8배에 준해가지고 상속세를 내게 하겠다, 산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다는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제자리 찾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법안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준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들어올 유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책 변화 가능성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크게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주안점으로 지켜보시면, 만약에 이쪽에서 변화가 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서, 글로벌 경기에서 어떤 쇼크라든지 충격이 발생하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지만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특별한 충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증시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 주식시장에 가장 먼저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대선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제 공약화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돼서요. 이미 지주사 일부하고 증권주, 건설주들이 강세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건설주 강세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린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에 따른 효과라는 건 결국은 지금 건설업계가 지금 다 어려운 국면이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회사들은 결국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나머지 시장을 다 차지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승자 독식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세제 정책 드라이브, 방금 말씀드렸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또는 PBR 1배 미만일 경우에는 0.8배에 준해서 상속세를 이제 부여하는 그 법에 대해서 발의가 된 겁니다. 이거 확정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 이슈가 있었고, 경기 부양 이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로 세제 정책 같은 경우는 이미 같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 경기 부양이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30조로 확 늘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이번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은 무조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되든 간에 어쨌든 경기 부양은 진행될 것 같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세제 정책 드라이브라든지 또는 상법 개정 이슈라든지 또는 뭐 PBR 1배 미만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또 이제 자사주 소각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들이 사실은 좀 올랐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단기 세론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그때 외국인들 동향을 지켜보시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판단이 되시면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경기 부양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시장을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되살린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내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숨통을 좀 틔워준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결국 가가지고 이제 원화 강세 기조 요 추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도 중요하지만 이 속도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실적에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원전 사업자로 인한 변화 및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신사임당에서도 원전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올 상반기에 원전을 되게 강조를 했었고요. 원전 시장의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전이 지금 대형 원전 이것도 있지만 SMR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중요한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의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딱 6개 있습니다. 그 6개가 한국 있고 일본 있고 미국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아무래도 지금 나토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적국이고 적성국이죠.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다가 맡길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2개를 빼면 4개가 남습니다. 4개가 남는데 이 중에서 일본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는 커스터마이징을 잘 안 해요. 이게 마저 하면 이거대로 해야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땐 예를 들어서 체코다 그러면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걸 좀 했으면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게 더 옳아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꼼꼼하게 잘 만드는 반면에 시장을 확장하는 데는 좀 애를 먹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데가 LNG 캐리어선을 만들 때 LNG 캐리어선을 사실 일본이 먼저 만들었고요. 근데 일본께 되게 꼼꼼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근데 대용량으로 실지를 못해요. 공처럼 둥글게 원형으로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LNG 캐리어인데 그 안에다가 실는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LNG를 수송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새든 뭐 하더라도 좀 많이 실어서 한꺼번에 가는 게 낫다. 그래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전해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춘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께 글로벌 표준이 됐고 그 덕에 일본은 사실 조선업에서 일반 상선 시장에서 많이 퇴출이 되는 분위기였고 우리가 지금 시장을 계속 이제 가져간 구조였고요. 우리 거를 좀 흉내내서 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얘기했었던 우려 가다가 새고 갑자기 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좀 발생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이 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위즈 그리고 또 일본은 또 지난번에 후쿠시마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원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쓰나미 문제였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일본은 또 원전 수출에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은 또 이제 사실 또 경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한국, 미국, 프랑스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를 깐다면 표현이 좀 그러네요. 저기 뒷산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거는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밸류체인들이 다 독일 업체들입니다. 이 밸류체인 업체들이 독일인데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했죠. 최근에 이제 다시 탈원전에서 돌아서는 분위기이긴 해요. 최근에 당선된 총리도 이제 다시 원전에 대해서 이제 재가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탈원전을 선언해버리면서 문제는 밸류체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거나 약해졌어요. 우리도 보면은 이제 과거 이 전전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밸류체인이 많이 그다음에 또 그쪽에 종사했거나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다고 그랬었잖아요. 독일은 좀 심하게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기술은 갖고 있는데 그걸 수급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첫 번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는 프랑스는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간 중수, 납기 중수에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밸류체인도 건전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전을 실제로 지어봤던 건설회사들도 꽤 됩니다. 지금 주가 한참 잘 가고 있는 현대건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DLENC라고 하는 그 회사 역시 마찬가지고 또 삼성물산 역시 마찬가지고 옛날에 대우건설, 지금은 해외 건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우건설이 이제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건설 쪽에도 또 특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미국은 특화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갖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거나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돼도 우리하고 협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SMR 밸류체인에 우리 기업들이 대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시장 자체는 자꾸 체코만 쳐다보시는데 체코는 지금 체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코가 안 돼도 크게 데미지 없다라고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체코 저가 수주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뭐 적자가 나네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팀코리아일 때 그거를 그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지는 게 아니고요. 그 주체가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수원 쪽에서 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은 그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매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사실 딜레마는 너무 단기적으로 과하게 올랐다. 그게 좀 부담스럽고요. 솔직히 저도 지금 포트에 갖고 있는 거 제 손님 제가 팔자고 얘기 안 해도 손님들이 알아서 팔자고 해서 최근에 팔았는데 67% 68% 수익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저는 지금 팔자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숨고르기가 있으면은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질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30% 이상을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코 노이즈 이거는 큰 문제 아니다 라고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4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세 노이즈가 완화되면서 최근까지 안도렐리가 왔는데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정 섹터만 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일본 국채 수익률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엔화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본 국채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유발이 되는 시점이 일본 국채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에서 2.7 사이부터는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미 2.5를 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엔화 같은 경우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 본격화된다는 거는 130엔대 중반을 깼을 경우에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142엔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130 몇 엔대까지 괜찮아 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사실은 일종의 어떤 특정 선 10단이든 뭐 이런 100단이든 이 선을 깰 때 충격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140엔을 강하게 하향 돌파할 때 그때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4.5 근처에서 오늘도 보니까 유지되고 있던데 이게 만약에 4.7을 강하게 돌파한다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긴장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5월 중에는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6월 중순 이후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6월 중순 이후 전후부터는 관세 유예 노이즈 이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90일 유예를 했잖아요. 그럼 3개월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6월 말 7월 초가 될 거니까 그게 있고 또 매크로 이슈하고 일본 금리 관련된 부분이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주죠. 5월 19일이니까 그때 이후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가져가고 있고 지금 조금 담아가는 거는 뭐 바이오 섹터에서 기대감이 있는 거 올해보다는 올 하반기 내년 이렇게 해서 기대감이 있는 것들 조금씩 더 담아가는 정도지 현금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